자, 우리가 아직까지 배임죄와 관련된 주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배임죄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 타인 사무 처리자에서 타인성,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이 요 최근 들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때문에 그 내용을 봤고, 그러면 이제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사무 처리자가 뭐 누굴 말하느냐? 여기 보면 뭐 대내 관계, 신인 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는 타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2013년도 판례를 보면은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뭐 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내곡동에서 사저 부지를 짓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명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의 소유권 명의로 이제 그 퇴임 후에 사저를 짓는데, 결국 여기서 공무원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호처 직원들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매매 대금을 갖다가 그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좀 이 어떤 관계에 있냐 보면, 사저 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 부지의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 부지의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 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제대로 받은 감정액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사저 부지를 사저 부지의 가격을 경호 부지의 가격을 높게 평가해 가지고 사저 부지의 가격을 내려가는 게끔 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본 거죠. 왜냐면은 경호 부지 가격을 높게 측정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그 부지 매입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본 판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판례는 뭐냐면 어, 은행 직원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관리하는 것은 은행 소유인 금원에 대한 은행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예금주인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예금주는 뭐요? 예금 반환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 여기부터 잠시만요. sorry. 그다음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 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 그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인 사무를 처리한다 할 때 사무 처리의 근거는 아까 잠깐 요약하면서 앞부분을 봤듯이, 사무 처리의 근거는 법률, 관습, 사무관리, 뭐 신의칙, 근데 사실상의 신인관계, 배신설에 의하면은 꼭 배신설에 권한남용설에 의할 때는 대리권은 요하지만은 배신설에 의할 통설인 배신설에 의할 때는 대리권은 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신인관계에 있어도 사무 처리의 근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은 배임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면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 처리의 근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법령의 규정, 그다음에 법률행위, 관습, 사무관리에서 발생하고, 중요한 건 뭐냐?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 처리자가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 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돼 가지고 또 여기 보면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됐어요. 해임되면은 뭐 해임되면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즉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계속 타인의 사무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후원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 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도 응수하지 않아 의제 자백에 의한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경우 그 정산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는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죠. 기본적으로 뭐 제3자의 대여 관계에서 대리권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관련돼 가지고 배신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던 부분이고 핵심 사항은 이거죠. 앞에도 안 봤던 부분인데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이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2000년도 판례 보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무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는 법령, 계약, 관습 어느 것에 의하지도 않고 사실상인 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학교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 교장. 자, 학교법인의 이사예요. 그다음에 설립한 고등학교 교장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 사무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무 처리의 근거는 법률 계약, 신의칙, 조리, 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근데 문제는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된 것이 명백한 법률적 금지가 인정된다. 즉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때 뭐예요? 그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면은 그건 당연히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가지고 무효인 경우는 아예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내연의 여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한 경우에 이 부동산 증여 계약 같은 경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96년도 판례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즉 잠시만요. 이걸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 처리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법령 계약 신의칙 조례에서 넓게 인정되지만 사실상의 관계에서도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지만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사실 관계나 아니면 법률 관계가 명백하게 무효다. 그런 경우는 아예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인 사무를 처리할 때 그 사무의 내용이 재산상 사무에 한정돼야 되냐? 당연히 재산상 사무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로서의 재산을 갖다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소수설로서 뭐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인 경우에는 뭐 인정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뭐 임 교수님이나 오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무제한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 의사 등도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나 불법 이득의 의사로 본인에게 재산선을 가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각자 옛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소수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임죄의 사무는 반드시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판례 입장을 보면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존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무다. 재산상 사무에 대해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대법원이 그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구냐? 재산상 사무 처리에 인정한 대표인 것이 낙찰계의 경우 개원으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지정한 개원에게 지급해야 될 계주의 사무. 이건 재산상 사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담보를 쭉 이거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 2월 10일 전월제 판결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아예 배임죄에 주체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예금 통장에 돈을 인출할 의뢰를 받은 자. 이것도 옛날 판례인데 재산상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 업체에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한 직원. 이런 경우도 다
자,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한 직원이 뭐다? 아니, 유출했다면 이건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예금 통장에 돈을 인출할 의뢰를 받은 자, 이것도 옛날 판례인데 배임죄가 된다. 재산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비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컴사기에서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인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컴사기로 보죠. 근데 이제 컴사기가 배임죄가 된다고 본 옛날 판례가 바로 이런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통장에 돈을 인출하도록 3만 원을 인출해 와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을 초과 인출한 경우 그 예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사람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 컴사기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해 가지고 대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사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는 당연히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사무의 독립성과 사무 처리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위 주체와 관련된 타인 사무 처리자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배임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임무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데 취득시켜 가지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배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임무위반인가 보다? 임무위반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세요. 임무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으로 외워지겠지만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본인의 신뢰관계를 깨버리는 일체 행위를 우리가 임무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임무위반이 여기 것처럼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파괴하는 일체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임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임무위반이 이 배임 행위는 법률 행위 이외에 사실 행위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 행위 경우는 유무효를 불문하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를 보면은 임무위반의 개념이 나오죠. 여기 임무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게 이 판례는 어떤 사안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 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 외인과의 사이에 여기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자, 현재 이사장이 있는데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립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 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 외인, 즉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기본 재산의 어떤 매도에 관련된 처분들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비영리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인관계를 저버린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즉 기본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기본 재산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법인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각하지 못하는 건데 기본 이제 매수인이 설립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 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 이제 어 X라고 하는 X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여기에 이사장이 갑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재단법인이 인수하는 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단법인은 뭐요? 여기 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이렇게 매각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무관청의 허가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지자 이 재단법인의 이사진을 어떻게 했냐? 교체해 버리는 겁니다. 자,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을 공소외인에게 넘겼어요. 이 을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이사진은 다 교체했죠. 자, 그런 다음에 공소외인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 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경우 그래서 이 갑한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요 판례와 우리 이제 강의 교환해 보면은 아마 385쪽인가요?
배임 수중재체 관련돼 가지고 387쪽에 387쪽에 있는데 이 387쪽에 있는 판례 관련돼가 이 판례는 2013도 11735 11735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과 비교를 해 돼요. 이 판결은 이미 우리 본시험에 변호사 시험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판례인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재단법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인수를 하는데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냐? 얘가 을이 갑한테 돈을 줄 테니까 재단법인을 나한테 넘겨달라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넘겼는데 그때는 뭐냐?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그냥 재단법인을 인수할 목적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이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기 때문에 요 판례와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주무관청의 이제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 을이 팔아달라, 자기한테 넘겨달라 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판례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임무이행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임무이행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에서도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사무처리자가 고의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자기에 의한 임무위배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임무위배행위는 자기 부자기로 가능하다. 특히 부자기에서도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본질상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의 채무 불이행 문제는 다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임무 위배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뭐예요? 그거는 아예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상승을 배제하는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주가 개원으로부터 일정액의 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뺀 계금을 지급해도 이거는 계금을 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무위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개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임무위배행과 관련돼 가지고 임무위배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관련돼 가지고 모험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당사자 내부에서 금지된 경우, 아예 당사자의 내부에서 금지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된다. 이제 핵심적인 게 모험적 거래의 핵심적인 게 바로 대표기관의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문제예요. 즉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기업한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과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 하는데, 그 경영 판단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다음에 절차적 판단 과정이 공정하다 볼 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즉, 주관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갖췄다면은, 즉 절차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내부 검토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기업 경영자가 그런 이사회 동의와 내부 검토를 다 거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실하게 판단했을 때 요렇게 투자하면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투자가 실패해 가지고 기업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그 기업가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좀 경영 판단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배임죄 구성 요건 중에서 주체, 객체, 행위 중에서 행위에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문제예요. 자, 모험적 거래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럼 투자한 것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가 아니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우리 판례는 여기 것처럼 우리 판례는 2004년도부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 성립 요건 관련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원래 미국 법상에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판례도 미국 법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도입하고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주로 임무위배 행위 내지 배임죄 고의의 여기 것처럼 임무위배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잠깐만요. 임무위반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아니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느냐 안 인정되느냐 문제는 우리 판례는 주로 이제 배임죄의 고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무위반에 해당하면은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고 임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 판단이 임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 조건은 뭐다? 주관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갖췄다. 그러면 임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주관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임무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건데 우리 판례는 임무위반이냐 아니냐로 보는 것보다는 주로 배임죄 고의의 문제로 판단해가지고 경영자한테 그 배임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냐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입한 거는 맞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이 실제로 2004년도부터 도입했다라는데 여기 2004년도에 도입한 첫 번째 판결이 이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기업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어, 그렇죠?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뭐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쭉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여기 뭐처럼 이렇게 된 재반 사정 등에 미쳐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 행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식이 없는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고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 계약의 인수가 임무위반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관련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가 위험한 보험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증보험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에 처음 들어온 판례인데 이 판례가 지금 우리 이제 뭐 법전원 협의회에서 만드는 판례집엔 표준 판례로 들어와 있는데 이 19년도 표준 판례는 맞지만 실제로 이 19년도 표준 판례는 2004년도 2004년도 판례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내용과 이 내용 관련돼 가지고 결국 뭐 요 내용과 이 내용은 앞에 부분과 동일하다. 그럼 요 케이스는 뭐냐? 요 케이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신뢰가 없는 경우에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모아 주식의 가격을 평가해야 될 것이나 만약 그런 거래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즉 비상장 주식 관련돼 가지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당의 비상장 법인 및 거래 당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합리적이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되겠지만 합리적인 경우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임무위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관련돼 가지고 배임 행위는 임무위반 행위 관련돼 가지고 이걸 잠시 자, 이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서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자기 또는 제3자가.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것이 배임 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손해는 본인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산 원칙을 보고 손해를 가한 때 의미를 아까 봤지만 우리는 다수는 침해범위라고 보지만은 위험범설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말한다 그랬죠. 자, 판례는 위험범설 입장이다. 뭐 그 판례 내용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판례 내용은 위험범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2000년도 판례 보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어,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사례는 요것만 보면 되겠죠. 재단법인 이사장 직무 대리인 재단법인 이사장 직무 대리인이 후원의 기부금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부수적인 것 뿐이고 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상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를 야기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반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에 관련된 얻어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얻지 못한 경우에 소극적 손해가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판례라고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판례 아니고 밑에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도 열고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문제되는 케이스가 문제된 케이스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떡하냐? 전환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했으면 이런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 죄책을 진다. 그런 의미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경우엔 배임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판결도 역시 관련돼 가지고 뭐 쭉 나오지만 결국 앞부분에 봤던 판례입니다.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여기처럼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위험 범위를 하지만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말한다. 그런 의미로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7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인데 요거는 전원합체 판결 나오자마자 2018년도 본시험에 나왔던 판례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대표이사가 약속원 발행을 했는데 약속원 발행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라 가지고 아예 유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거를 업무상 배임죄에 기수로 처벌했는데 이거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의 내용은 위의 내용과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배임죄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고 자,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 부담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즉 회사 대표가 약속금을 발행하는데 그 약속금 발행 자체가 이미 대표권 남용에 의한 약속금 발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약속금 발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회사가 지는 약속금에 대한 의무 부담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권 남용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리 그 의무 부담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 그때 배임죄 실행 착수는 있는데 이거는 배임죄 실행 착수만 인정되지 기소에 이른 것은 아니다. 왜?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배임죄 미수범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당시 2018년도에 요 판례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17년도 7월 판례고 18년도인가 18년도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나왔을 때 이 판결을 모르고 이게 아마 2017년도 뭐 7월 20일 날 판결이니까 뭐 6개월 전 판례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고 듣던 학생들은 이 경우에 과거 판례에 따라 배임죄 기수범으로 처벌을 했는데 답안 작성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로 배임죄 미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수인 경우에만 정상적인 점수가 부여하고 기수로 본 경우에는 좀 감점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길게 판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 둘 바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표준 판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들로 관련돼 가지고 자, 이건 잘 봐야 되는데 질권 설정자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뭐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굵은색으로 표시한 거.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비록 질권 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철회한 자로서 임무의 위반을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한테 자 여기 질권자가 있고 질권 설정자가 있어요. 여기 제3채무자가 있어. 자 그러면 질권 설정자가 얘한테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통지하거나 제3자가 통지한 때는 결국 이 질권 설정자의 권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다 할지라도 이 이 제3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임무위배 행위로서 결국 재산 이익을 자기가 얻거나 제3자한테 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손해 발생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차임 매수라는 거예요. 이 차임 매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부 교재는 설명이 있고 일부 교재는 뭐 설명이 없고 한 부분인데 뭐 이것이 과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보면은 차임 매수 또는 LBO는 이리적인 법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 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상 용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임 매수를 강의 교환에 넣어놓은 이유가 제 형법 연습에서는 좀 뺐는데 이 차임 매수 관련돼 가지고 일반 교과서에 뭐 김성동 교수님의 교과서라든가 한상훈 교수님의 교과서에는 이게 나와요 지금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홍승인 교수라든가 충남대 국일무 교수 같은 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전문입니다. 전부 다 법전 교수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요 차임 매수 관련된 케이스를 세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담보 제공형 차임 매수가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합병형 차임 매수, 그다음에 환급형 차임 매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합병형 차임 매수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환급형 차임 매수는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담보 제공형 차임 매수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배임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배임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경우에 배임자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SPC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요. 자, 이제 SPC라는 게 특수목적 법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PC를 통해서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의리라는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의리라는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 이 SPC를 통해서 이 법인을 인수할 때 돈이 필요한 거지 법인을 인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금으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누가 제공하냐? 이 법인이 여기다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자, 이 담보를 제공하면 결국 이 법인 관련돼 가지고 이 법인의 대표자는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겠느냐. 관련된 대법원이 요 판례에서 이제 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법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신용장 개설을 통해 가지고 을 법인한테 일정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다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을 법인은
이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갑과 을 법인한테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담보 적용은 차임 매수 관련돼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을 법인이 이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 담보와 이 갑이 제공한 어떤 그 이익이 상응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응관계, 이 담보 제공한 만큼 갑이 을 법인한테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 담보로 제공한 것에 따른 상응적인 어떤 이익이 없다. 그럴 때는 갑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 법인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보 제공은 차임 매수는 그러고 여기 이제 합병형 차임 매수는 똑같아요. 이 합병형 차임 매수도 비슷한데 갑이란 사람이 그 SPC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그 특수목적법인인데 이런 SPC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을이라는 법인을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을이라는 법인을 인수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인수한 겁니다. 근데 인수한 후에 갑이 가지고 있는 뭐 갑 법인이 있다. 법인이 있으면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뭐다? 이 전체를 합병해 버리는 겁니다. 자, 얘네 전체를 잠깐만요. 결국 이 전체를 두 개를 합병해 버린 거예요. 자, 이 전체를 합병해 버리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갑법인이 제공했던 담보, 이 담보는 결국 갑법인이 같이 인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법인은 결국 자기의 자본을 인수한 때문에 이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 이 을법인이 단순히 담보만 제공했다.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담보 제공 관련된 담보 제공 후에 전체가 다 합병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판례에 관련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급형 차임 매수 관련돼 가지고도 이건 뭐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고의가 필요하고 이 불법 영득의사, 불법 이득의사는 뭐다? 여기 보는 것처럼 고의의 한 내용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있어서는 불법 영득의사, 불법 이득의 의사가 고의의 요소가 된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수 문제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 보면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질권의 실현에 동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행행위는 새로운 법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배임 행위를 통해 질권 설정 행위가 이미 배임 행위였는데 그 질권 설정 후에 관련돼 가지고 질권 실현에 동의하는 행위는 결국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잘 봐야 되게 공범 관계 관련돼 가지고 대항법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 예, 배임 행위자의 거래 상대방 공범인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유형이 뭐예요? 이런 유형이 바로 이것이 이중매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소유권 매도인이 A한테 매매하고 B한테 매매한 다음에 B한테 이중 매매한 다음에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이제 갑이라는 아까 같은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은 뭐요? 부동산 이중 매매 배임죄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그 배임죄 상대방이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적인 관여한 등으로 자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 매수인이 단순히 1매수인한테 이미 매매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가담했다 할지라도 배임죄 또는 공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제2 99년도 판례라든가 밑에 나오는 2005년도 판례 즉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 여기는 똑같이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 그럴 때는 뭐다? 관련돼 가지고 관여의 정도가 여기 본 것처럼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무효되는 경우, 이때는 배임죄 교사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 그럴 땐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배임죄는 공범과 신분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배임행위 배임행위자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그 신분범한테 비신분자가 강요한 경우, 그 경우는 형법 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33조 단서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과 신분, 특히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에서 횡령죄나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나오면 그 횡령행위나 업무상 횡령행위, 배임행위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여하는 제3자, 제3자도 다 뭐다? 신분이 없지만은 33조 본문이나 단서에 의해서 공범으로서 처벌 가능하다. 그럼 그때 반드시 논해줘야 될 쟁점이 뭐다? 그것이 바로 33조에 의해서 신분범이 비신분자가 신분범한테 강요한 경우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그 논점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를 받고 잠시 쉬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